지난번에 제가 곽상도와 박영수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곽상도는 이 정확하게는 이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어떤 그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이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각종 그 민원 처리를 박근혜 정부 때 해주면서 그죠? 예. 어떤 김정태 회장이 이제 곽상도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태 회장이 각종 송사를 다 이제 빠져나가는 데에 이제 어떤 보훈을 해야 될 역할, 이제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곽상도에게 직접 주지 않고 어디다 준 것 같다? 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예. 손해보는 장사를 해가면서 2천억 가까이, 예. 거기다 준 것 같다. 그래서 그 화천대유라는 세탁소를 통해가지고, 예. 직접 주면 좀 곤란하니까, 예. 그렇게 화천대유라는 세탁소를 통해서 하나금융 쪽에서 김정태 회장이 곽상도에게 지난 수년간의 보훈을 그런 식으로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박영수가 또 한번 등장하죠. 김정태 회장이 빠져나가는데 뭡니까? 최순실 딸 정유라가 독일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리는데 원래 빌려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특검이 봐주기 수사하면서 김정태 회장을 구해주죠. 박영수가 강요에 의해서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하면서 김정태는 배임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들이어서 박영수가 김정태 회장을 봐줬죠. 근데 우리가 왜 김정태 회장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 그 당시에는 다 삼성 이재용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최순실이 몇 년형을 받고 박근혜는 어떻게, 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 곁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박영수가 이 김정태 회장을 이렇게 봐주기 처리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아주 뒤에서 구린짓 하고 있었는데, 영웅짓거리를 영웅인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요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액트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요 두 개 기사를 다 올려놨어요. 윤석열 대장동 뇌물 사건에서 윤석열의 역할, 최재경의 역할, 그리고 곽상도와 박영수, 그리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역할,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기사를 또 살펴보시고 여기저기 좀 퍼뜨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는 왜 저럴까요? 제대로 삽시다님. 제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원래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거야. 박영수가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돈독 오른 사람으로 유명했다라는 거야. 원래부터. 이 박영수를 오래전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야기였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민의당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특검으로 추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 될 때부터 이미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야. 국민의당 안철수 씨, 박지원 씨, 당신 같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 어디서 똑바로 된 사람을 특검에 앉혔어야지. 왜 저런 똑같은 인간들을. 아이고 진짜. 당시에 촛불만 안 들었으면은 최순실도 빠져나갔을 거야. 촛불이 있었으니까 최순실 정도는 처벌을 시켰지. 응? 그리고 나머지 이 격가지들은 다 봐준 거야, 박영수가. 왜냐면 지들도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참나.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유동규랑 정진상이 그때 유동규 씨가 이제 압수수색 당하는 날 뭐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결국 정진상은 이제 이재명의 이제 바로 최측근이니까 사실상 그죠? 뭐 이재명과 통화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허재영 기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통화를 한 건
그죠?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됐죠.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이랍시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 일단은요, 정진상 씨의 설명으로는 그래요. 예, 유동규가 전화를 걸어온 게 아니라, 정진상 내가 먼저 유동규한테 전화를 한 거다. 근데 그게 마침 또 압수수색하고 있는지는 내가 몰랐었고, 그죠? 예. 근데, 이게 통화를 한 시점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을 이제 한 날이긴 한데 그 당시가 이제 9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녹취록들이 이제 막 언론에 보도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믿었던 유동규가 이런 행동을 하던 거였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이랬던 시기라고요. 9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유동규에 대해서 완전 막 어떤 그 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당시예요. 예. 유동규가 작년 12월 달에 사실상 이재명과 결별하고 떠났죠. 왜냐면 얘가 경기관광공사에 무슨 이재명 지사한테 영화 만들겠다고 몇백억 출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가 이재명이 아니야 네가 무슨 영화야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거절하니까 유동규가 삐쳐가지고 경기관광공사를 나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서로 그냥 사실상 이제 관계가 끝나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정치적 일종의 좀 파트너였다가 과거부터 완전히 그냥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거 막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대통령 경선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있는데 이거 유동규가 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또 지금 이거 연락을 하면 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아예 안 알아볼 수는 없고 약간 좀 불안정했던 시기예요. 예. 이게 압수수색 당일이라고 말을 하니까 무슨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주기 위해 전화했다라는 오해를 물론 그죠 오비락도 이런 오비락이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9월 말이라는 그 시점 자체가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전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언론 보도 사실이야? 그래서 이 진성준 의원이 이제 시선 집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등 이상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화를 안 해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1년 그 선거 때부터 그저 정치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 성남시의 그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그러니까는 성남시에서는 이 사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없었으면 그죠? 선거 자체가 안 돼. 성남이 아파트 이제 좀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리모델링은 성남시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인데 이 사람과 손을 안 잡으면 그죠 당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랑 인간적으로 정치적 철학이 비슷해가지고 함께했다기보단 사실 정략적 파트너였다라는 거죠.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랬던 관계였는데. 정략적 관계이긴 했는데 어쨌든 정치적 파트너였고 어쨌든 성남시의 중요 직책을 맡겼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유동규와 관련해서 이상한 잡음이 나오고 보도가 퍽 하고 튀어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화천대유 누구 거냐? 막 이런 칼럼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유동규가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알아볼 수밖에 없죠. 안 알아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김종배 씨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랑 통화하냐? 유동규랑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은?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해서 굳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정진상 씨가 나서냐? 이러는데, 이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그저 정략적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최측근도 아니야.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세간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역할을. 당연히 리스크 관리는 캠프의 최측근, 캠프의 최고 책임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산 부실장이 전화를 이 사람한테 거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전화를 직접 했다고 해봐. 그럼 더 조중동이 난리치고 이거 최측근 맞네. 더 난리가 났을걸?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김종배 씨가 확인을 해야 된다면 정진상 부실장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확인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예. 최측근도 아닌데 뭐하러 전화해?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니까 자꾸 보도는 나오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전화하면 오히려 이상해. 그러면은 그 캠프의 리스크 관리는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정진상이죠. 그러니까 정진상이 전화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등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이 해명이 저는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물론 이제 경찰이 지금 뭐 디지털 휴대폰 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곧 확인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진상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보도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거 똑바로 얘기 다 잘해라. 어디 숨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는 아마 이제 경찰 수사 결과로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 뭔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뭐 전화로 뭐 이렇게 긴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저 정진상의 무슨 따로 무슨 갖고 있었던 무슨 대포폰이라면 또 모를까. 어쨌든 긴밀한 대화를 할 건덕지도 없었을 거고. 정진상 씨가 금방 그 경찰 수사로 드러날 만한,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을 가지고, 뭔가 비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실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이제 제 잠정 결론인데, 지금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조중동의 보도들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그, 약발이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 한 두어 달 동안은 막 국민들의 어떤 이목을 막 끄는 데에는 성공을 했어. 그런데 아무리 지들이 파헤치고 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에? 파헤칠수록 윤석열,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이런 사람들 돈 받은 인간들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그 실력 좋은, 심지어 국정원과도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그 기자들이 온갖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조국 장관 그렇게, 그죠? 마녀사냥하듯이, 일가족 마녀사냥하듯이 파헤쳤는데, 이재명이 더 이상 나오질 않아. 보도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정원에서 아무리 파헤쳐봐도,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리 파헤쳐서 조중동에 던져줘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야. 지금 분위기가 제가 볼 땐 그래 보입니다. 기껏해야 유동규랑 정지상이 마지막에 통화했다더라. 어쩌라고. 리스크 관리 캠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통화해야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데. 이거밖에 없어. 제가 볼 땐. 자, 물론 모든 그 가능성은 제가 열어놓고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뭐 이재명 지사의 뭐 불리한 팩트라고 해서 제가 뭐 그죠? 뭐 넘어가거나 그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현재로서는 이 정진상과 유동규의 통화는 뭐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그냥 통화했다더라. 그랬구나.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뭐, 통화할 수도 있지. 그게 답니다. 자, 좀 더 핵심은 뭐다? 윤석열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2011년,
가장 절실했던 돈 1,100억 원을 마련해준, 그것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꽁돈처럼 몇 년 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그 검찰 세력의 핵심 역할, 윤석열이 했다. 최재경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은 공수처의 입건 대상이다. 중요 피의자다. 요게 저는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자, 구구절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윤석열과 이재명 이렇게 이제 두 강력한 후보를 놓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허재영 기자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지지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둘 다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더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죠.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저도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생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이전까지는 허재영 기자는 여야 어떤 후보도 치우침 없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취재하고 논평해 드릴 겁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인 논평이 이루어지는 건 제 취재 결과물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재명을 봐주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분에게 우호적인 논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취재 결과를 놓고 보니 윤석열이 더 의심이 가는 걸 어쩌라고요, 저보고. 그런 저의 어떤 취재의 어떤 밸런스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열심히 계속 대통령 선거 때까지 여러분이 흑색 선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진짜 더 나쁜 부정부패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깨끗한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흐리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